그때 당시에요.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어떤 빨치산 소년 단원 출신이 증언을 했습니다. 9.28 서울 수복 이전에는 집단 학살극이 없이 반동분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주로 이렇게 학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군이 오고 국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하면 반드시 자기들이 3개월 동안 했던 악행을 보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막으려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개울가에 죽이러 데려가면 이미 80%쯤은 죽은 사람이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공포에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는 그때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나야 합니다. 아, 공산주의 사상은 참 무서운 거구나. 예. 그런데요, 이게 남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국군과 유엔군이, 국군은 10월 1일부로 강릉에서부터 이렇게 북진에 올라갔고 10월 9일부터는 이제 본대와 그 다음에 미군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북한 전역에 너무너무 많은 마을마다 민간인 시신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특히 황해도 쪽이 많았고요. 또 이 함흥 쪽에서는 함흥 지역에서만 2만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함흥 교화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도소죠. 거기에는 북한 우익들의 시신이 700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우물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꺼내보니까 철사줄로 묶인 채로 우물에서 단무지 담기듯이 담겨있는 시신들이 300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치고위부 지하실에서 300여 구, 충녕탑 지하실에서 200여 구 등 많은 시신들이 발견이 되고, 그 함흥 북쪽에는 동굴이 한 10개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시신을 꺼내보니까 2만 구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용산 방공굴이라는 데서는 8천 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죽였나 했더니 그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막 넣어놓고 수리탄 까고 그 다음에 입구를 다이나마이트 터뜨려가지고 질식사시켰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지? 누구지 도대체 이 시신들은?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북한이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도 후퇴를 해야 될 시점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북한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이라든가 반공인사들이 너무 마을마다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가면 이 사람들은 미군과 국군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반동분자들 사단에 다 처단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황해도에서는요, 그 도당에서 조선노동당 그 도당에서 10월 10일 날 지령을 내렸어요. 다 처단하라고. 그래서 13일 날 황해도 지역을 싹 처단했어요. 그래서 심천군에서 35,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많은 북한 지역의 우익 인사들, 말하자면 그 사람들, 제가 함흥에 있는 어떤 출신을 만났는데요, 자기 형님이 서울에 있다가 북한에 이제 군인들과 같이 함흥에 가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도 그 동생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아까 함흥 교도소에 있는 우물에서 철사줄이 묶인 채로 퉁퉁 부른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누가 죽였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바로 그 동네에 자기 동생의 친구가 죽였대. 그러니까 왜 죽였나 했더니 바로 그 북군이 오고 유엔군이 오는 그 상황에서 동생이 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극기를 만들어 돌렸대. 아시겠죠? 누가 죽었는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 것은, 그때 6.25 전쟁 때 남쪽이든 북쪽이든
북한군과 합세한 그 동네 자익들이 바로 우파 주민들을 학살했다.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좌우끼리 싸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서로 싸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6.25 전쟁,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마을에서 이와 같은 전쟁, 사상전, 체제전쟁, 일종의 내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내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과연 그들은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2011년도에 자서전 운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75년 여기에 대해서 진실의 승리라면서 희열을 꼈다고 말합니다. 공산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보트피플로 110만 명이 해외로 도망을 가다가 10만 명 이상이 물고기밥이 된 그 현실 보고 희열을 느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내용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프다.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8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간 지 3주기 추도식에서 했던 말은 바로 그때 2000년도 6.15 공동선언 할 때 이 조항에 있었던 것, 남쪽의 국가연합제한과 북쪽의 낮은 담배 연방제 아래 공통성을 인정으로 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라는 규정은 북한과 종북 세력은 남쪽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아래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연합과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분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었죠. 그 전에 선거 캐치프레이즈 카피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때 이 사람이라 하면 북한에서요,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주체 사상의 변종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인민들이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은 그때 끝장났어야 됩니다. 근데 겨우 이겨낸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 그거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대통령 2017년도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전 세계 동계올림픽을 보는 많은 세계인들 앞에서, 그 다음에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발언한 걸 보면 놀랍죠. 이제 사상관을 아예 까놓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날 어디로 갔느냐? 김영남이 형식적인 어떤 수반인 김영남과 그 다음에 김정은이의 동생 김여정을 데리고 청와대에 가서 어디 앞에서 사진을 찍었냐 하니까 바로 신영복이가 쓴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글씨는 한자로 통일이라는 글씨예요. 일자는 한반도를 이렇게 형상화했고, 통자는 우리가 쓰는 삼국통일이니 이런 게 아니고 내통한다고 쓸 때 쓰는 통할 통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점령주의 사상전을 주도했던, 그래 말하자면 반동군자를 색출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김원봉이를 뭐라고 하냐면 국군의 뿌리라고 거론하면서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숨이 찰 정도로 많아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이와 같은 사상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차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마부의 생각 속에 달린 거 아닙니까? 자, 승용차가 어디로 갈지는, 기차가 어디로 갈지는, 이 차가 어디로 갈지는 바로 운전사 마음대로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 속에 나라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분명한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선거 전에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왜 사상을 안 묻냐고요?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에 대한 몰인식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헌법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 데서 이미 구체화가 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은 후에 헌법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저항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헌법 개정안을 통과가 안 됐고 실행이 안 됐는데 왜 지금 이거 뭐냐? 왜? 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그 헌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했냐? 안 했습니다. 또 헌법을 개정하려고. 국민의힘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절대로 헌법 개정 협상에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헌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근데 헌법 개정 제1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말이 툭 들어갔더라고요. 1조라는 것은 상징적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와 같은 엄청난 중요한 조항이 1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가 그걸 보고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도구를 지렛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쓴 2007년도 1월 달에 쓴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제목 하나에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지방자치단체를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요, 공산주의는 원래요, 인민위원회의 각종 마을을 장악해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것을 의뢰 많이 써왔습니다. 이거 별도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마을을 장악해서 체제를 바꾸는 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여러 각도로 베네수엘라 모델을 딴다 등등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3조 1항에 보니까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법률이 정하지 않았던 조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뇌에서 지령을 안 내렸는데 발가락이 지 맘대로 움직인다, 손이 지 맘대로 움직인다. 그러려면 몸이 제대로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정권이 모든 게 하나 사람 중심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 문정권이 등장한 후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사람이 우선이다. 혹시 그 현수막 보셨습니까? 곳곳에요.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와 같은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주체사상 또는 북한의 헌법에 나온 이 용어를 국민 속에 계속 노출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되도록 만드는 심리적인 어떤 심리전의 일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이어야지 어떻게 사람으로 바꿉니까? 그래 되면 지금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등등등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해 줄 권리를 사람으로 바꾸면 중국인도 이슬람인도 와가지고 한국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헌법에 따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을 만들 수 있어? 왜 만들까? 저는 기본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왜 만드냐 했더니 주민자치회 안에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이제 주민 마을에 들어와서 주민자치 회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해놨으니 앞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하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할 줄입니다. 대한민국 이와 같은 현상들을 막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단초가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이미 헌법 초안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용어라면 노동자는 마르크스적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꿨네요. 양심의 자유하고 사상의 자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조직하고 선전하고 사람을 모으고 활동하는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없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그야말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무섭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헌법을 포기했냐? 안 했습니다. 그때 2018년도 이제 3월 달에 초안이 나오고 대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2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변호사들 찾아다니면서 헌법의 문제점을 이렇게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리고 많은 지역에 이것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기독교 자체가 많은 저항운동을 일으켜서 이게 무산이 되기는 해왔습니다만은 포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자, 여러분 2019년도 4월 달에 이해찬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당대표가 그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60석까지 차지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300석 중에 260석 차지하면 그 일당 독재지 뭡니까? 지금 이건 어떤 형태로는 완전히 헌법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헌법 바꾸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은 광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운동은 헌법이 바뀌는 순간에 그는 반헌법적 행위가 되나 처벌을 당하는 거죠. 이만큼 헌법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든창 변호사라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을 했으면 적화통일로 갔을 거라고.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 2018년도 10월달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면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언하기를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로 보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2019년 다음 해 5월달에 한국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얼마 뒤에 7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적이다. 한국을 지키고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은 우선 문재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원칙에 충실하고 절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말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도 4월 그 총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당이 3분의 2석을 확보한다면, 그러니까 200석을 넘긴다면 문재인이 헌법을 개정할 거라.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냐? 그자는 한국을 북조선 김과 왕조에게 합병시키려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총선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모였어요. 260석 차지한다. 지금 헌법이 바뀌어서 북한에 지금 합병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종 앞에 바로 6월 달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텐트를 치기 시작했고 10월 달에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은 200석을 못 얻게 됐고 결국은 저승했고 여러분께서 그때 광화문에 나올 때 그랬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그냥 참석하는데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모이는 무리의 수가 일단은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무리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마을로 간 체제전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이